메르스 사태 수습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르스에 대한 통설마저 깨지기 시작하면서 보건당국의 메르스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메르스 사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증상자 7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통보를 해서 네, 속속 깨지는 메르스 통설, 전문가와 함께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감염내과의 임승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나간 메르스 공식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두 번째까지 떨어졌네요. 예. 예. 네, 4차 감염 가능성 희박. 처음에는 이게 메르스라는 것이 3차 감염도 드문 예다. 4차 감염은 정말 희박할 것이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현실은 말이죠. 이 4차 감염자가 6명 발생했습니다. 예측이 이렇게 틀린 건 왜 그런 걸까요? 그 3차 감염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도 3차 감염자만큼은 없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나 위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보건당국의 설명은 그렇게 네.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불행하게도 성공적이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고,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들을 잘 짚어내고 지금부터라도 더 철저히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겠죠. 네, 예. 그동안의 예측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키워드를 좀 볼까요? 예. 네, 기저질환 환자 위험.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메르스에 걸리면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망자 면면을 보면은 지병이 없던 분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런 사태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물론 지금 한 2명 정도의 젊은, 2~3명 정도의 30대, 40대의 어떤 환자의 사망례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더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나,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여전히 고령자,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등등이 있는 그런 기저질환자들에서 더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 물론 그것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 그런 기존의 어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정도까지의 어떤 예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두 건의 어떤 우리를 걱정시키는 예외가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병이 없던 환자도 메르스 때문에 숨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네. 4차 감염, 저희들이 알기에는 1차에서 2차로 넘어가고 또 3차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전파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점은 여전히 사실인지, 아니면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차수를 거듭하더라도 전파력은 마찬가지인지, 바이러스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의 병독성 유전자가 이렇게 한두 세대를 건너가면서 바로바로 변하는지는 사실 확실히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유행 경험들에 의해서 나온 단서가 좀 있는 정도일 텐데요. 예. 지금도 또 우리가 지금 예상하자는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병동력이 약해질까 아닐까, 전문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우리가 다 같이 관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상이라는 거는 시야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알게 되는 정보들을 정책 단위로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는, 예. 즉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랑 환자를 진료하고 어떤 관리하는 그런 현장 단위랑 바로 밀착하게 접근하여서 이 예. 일을 같이 해결한다면, 이 전문가의 예상 같은 것들이 필요 없더라도 예. 더 빠른 순환을 통해서 문제들을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차 감염이 이제 희박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4차 감염자가 이제 있죠? 6명이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은 지금까지와의 대책하고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떤 진료 전달 체계를 잘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진료 전달 체계로 우리가 사례들을 찾아내서 그 안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금 사례를 찾아가는 방식이 뒤쫓아가는 방식을 위주로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접촉자가 아닌 사람에서도 감염인들이 발견되고 병원에서 늦게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어떤 공간 안에서 어차피 환자들은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올 테니까 예. 병원의 공간에서 입구에서 잘 환자들을 찾아내고 그런 환자들이 병원 안에서 오래 머무는 게 문제거든요.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4일을 지내는 것이 문제니까 그런 전략들을 짜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을 감염 전문가가 있는 대형 병원에서는 스스로 쉽게 짤 수 있지만 중소병원들, 요양병원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지역 단위의 어떤 의료인들의 실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정책 단위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빗나간 메르스 공식 저희들이 판넬을 준비했는데 세 번째 부분 말이죠. 최대 잠복기 14일.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병이 뭐 잘 알려진 병은 아니었습니다만 잠복기는 한 이틀에서 2주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네. 대구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를 보면은 17일 만에 이렇게 뭐 나왔습니다. 2주를 넘긴 이후에 이렇게 환자로 확진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잠복기가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보건당국의 설명은 어떻습니까? 네. 14일이라는 우리의 잠복기를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듣고 네. 있었는데 예. 사실 꼭 14일이어야 되는 어떤 단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 16일 되는 보고도 과거에 사우디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만 이렇게 15일, 16일 뒤에 나타나는 사례들은 대체로 병독력이 좀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침투가 적었기 때문에 예. 바이러스 파티클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서 증식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체로 증상이 좀 경미할 거고 아주 위험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 14일이라는 어떤 관리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한두 사례 때문에 150여 례 중에서 한두 사례가 좀 더 그보다 늦다는 이유로 관리 지침을 또 다시 16일로 변경한다고 하면 오히려 괜히 시민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격리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14일을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와서 다 바꿀 필요는 저는 아직은 없다고 그런 보시는 기준을 건가요? 바꾸는 것이 예. 오히려 더 우리의 정책을 이해하는 걸 혼란하게 할 것이고 더 우리 우왕좌왕하게 할 것 같아서 예. 지금 시기에는 100% 옳은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불안을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빗나간 메르스 공식 네 번째 보면요. 2m 내 침방울 접촉 감염. 그러니까 비말 형태로 뭐 접근을 했을 때 비말 형태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택 성모병원의 경우를 보면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감염된 경우가 확인이 됐고 삼성서울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꼭 2m, 1시간 내에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된 기준이 아니었냐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바이러스 파티클이 연무 형태로 에어로졸 형태로 발생한다면 뭐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다 병실이라는 거예요. 예. 환자의 가래를 석션하는 것, 환자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기도 삽관 튜브를 기관지에 넣는 것,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환자가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뷸라이저 치료 같은 연무 치료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런 일들은 다 어떤 병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말주의만 해도 되지만 예. 공기주의에 준하는 병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음압병실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공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시는 가능성 있는 것까지 막아내겠다. 예. 한 단계 더 윗 레벨의 대책을 병실을 세우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예. 에어로졸 공기로 인한 전파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방울이 그러니까 쪼개진 게 이제 에어로졸 형태인데 이 형태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병원에서만 특수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침방울이 튀는 것까지는 어떻게 잘게 쪼개져도 역시 비말이고요. 예. 그런 파티클들이 어떤 공기의 어떤 와류 공기에서 공기를 중으로 떠도는 상황이 돼야지 이제 예. 실제로 흡입하게 되는 거죠. 네. 비말이 튀기는 것과 달리 네. 그런 상황들은 특수한 치료 도구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처치를 할 때가 아니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방역망 자체도 구멍이 났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당국이 발표한 메르스 확진 환자 명단을 보면은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는 게 사실입니다. YTN 취재 결과를 보면은 네. 이 삼성서울병원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명단에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표기가 돼 있어서 나중에 이게 삼성서울병원 의사분
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외부 감염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체류했다 이렇게 표기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뭔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투명한 부분이 뭔가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게 사실인데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일개 의사로서 말씀드릴 만한 어떤 사안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삼성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자체적으로 많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관에서 하는 거 해야 되는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마도 순수하게 이 인력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가지고 정부의 기능을 보완하고 돕겠다는 취지였을 거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가 결국은 정부가 직접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이 갖고 있다가 전달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늘 일상생활에서 그렇듯이 좀 불리한 정보,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나에게 좀 걱정이 되는 정보들은 좀 감추고 싶거나 미루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혼날 만한 얘기들은 잘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의 미rum이 결국은 좀 거짓말이 되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붙여주면서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수정돼야 되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죠. 네, 확산세도 잡아야겠지만 지금 확진받은 분들의 치료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병원 찾아 산말이라고요. 지방에 있는 한 확진자의 경우에는 병원 찾으려고 사흘 동안 600km 넘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얘기인지 먼저 인터뷰 내용을 좀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압병실이 없으면 환자를 수용해서 이 검사나 이런 거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인공호흡기까지는 저희가 격리병동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밖으로 뽑아서 산소 공급해서 다시 재순환시켜주는 이런 장치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네, 환자를 수용하려면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도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한국 의료 시스템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한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하나하나 민낯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초대형 병원들 중심으로 빅4니 빅5니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의료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만큼 영서 영동의 강원권에는 그만큼 좋은 의료기관, 좋은 퀄리티 의료기관들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목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겠죠. 예, 이 YTN 취재 결과입니다. 춘천의 환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선영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춘천과 서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몸도 안 좋은데 600km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폐 기능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까지 빠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 뭔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치료 병원을 지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찾아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병원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설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시도별로 갖고 있는 자원들의 숫자나 양적이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시도 간의 어떤 연결과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지정 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배분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 거점병원의 병상들은 시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례도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면서부터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각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의 일들을 넘어서는 영역이 되었을 때는 정말 부탁하고 전화로 부탁하고 이런 것밖에는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재조정, 문제의 분석,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어떤 그런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의 어떤 연합과 연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방은 상황이 이제 더 열악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봐도 집중 치료 기관을 이제 정부가 정해놨다고 하지만 의심 환자 떠넘기기 이런 게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요. 지금 대책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치료를 위한 병원들을 중앙정부도 지정하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발표들 하잖아요. 우리 도에 뭐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들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병원들 사이에 전달 체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외래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검사를 하는 기관, 그다음에 경증 환자를 많은 숫자를 좀 입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경증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증 환자로서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저는 경기도의 수원에 있는 대학에 있지만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세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원병원 도립이론 수원병원이 경증 환자를 맡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중증 환자를 리퍼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각 시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임승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